오늘 그 주제가 건설 단계에서 파악이 어려운 리스크와 대응 사례인데요. 사실 그 리스크 관리는 요 근래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게 됐지만 건설 쪽에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그 신입사원 때 입찰하러 따라가 보면 외국 회사들이 마지막 입찰 금액을 정할 때 파악된 리스트를 쭉 적어놓고 입찰 금액에 각 항목들을 얼마나 반영시킬 수 있을지를 검토를 해서 마지막 금액을 정하고 그랬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니까 건설에서의 리스크 관리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얘기고 어느 건설 현장이고 리스크 관리를 안 하는 현장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리스크 파악이 돼야 되는 거죠. 리스크 파악이 리스크 관리의 가장 첫 번째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파악된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파악이 안 돼서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리스크들, 이런 얘기를 오늘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거는 이라크 고속도로 현장인데요. 이 현장은 이란하고 이라크가 전쟁을 하고 있는 도중에 수행이 됐던 그런 현장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현장이 전장에 휩쓸리지는 않았어요. 그 현장으로 뭐 포탄이 날아오든지 그런 건 아니었고, 전쟁을 하는 이란, 이라크 그 국경은 우리 현장하고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는 것은 영향을 많이 받는 겁니다. 모든 프로젝트들이 실패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소개하려는 이 프로젝트도 우리 회사 입장으로는 손해를 많이 봤던 프로젝트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전쟁 때문에 그랬다는 것도 있지만 오늘 제가 설명하려는 그러한 내용도 크게 한 부분을 차지했던 겁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 이 프로젝트 이름이 이라크 익스프레스웨이 넘버 원인데 우리말로 하면 1번 이라크 고속도로예요. 자, 그런데 이라크에는 유일한 고속도로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물론 이 고속도로를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뭐 2번, 3번 이러고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이라크라는 이 나라가 이 고속도로를 할 때부터 전쟁을 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고속도로가 이거 하나로 현재는 남아있는 겁니다. 자, 이 고속도로는 남쪽에 있는 쿠웨이트 국경에서부터 바그다드를 거쳐서 요르단 국경, 또 시리아 국경 이렇게까지 연결되는 전체가 한 1250km쯤 됐어요. 자, 1250km 정도면 우리 경부고속도로 한 3배쯤 되죠. 주 메인 라인은 메인 4차선이었고 국경에서 연결되는 게 4차선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1250km를 10개의 공구로 나눠 가지고 분할 발주를 했던 겁니다. 제일 밑에 있는 공구부터 발주해서 착수를 시키고 다음 구간 입찰해서 착수하고 계속 그런 식이 와서 우리가 했던 거는 맨 마지막 구간이었는데 우리는 맨 마지막 참여를 하게 된 거죠. 이 건설 기간은 원 계획은 6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때문에 9년이 걸렸던 거고 이 이란 이라크 전쟁이 1980년 9월부터 88년 7월까지니까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전쟁이 나고 전쟁이 끝나고 프로젝트가 끝나고 이런 식이 됐던 겁니다. 이 전쟁이 났던 배경을 살펴보면 바로 이 이란 이라크 국경 분쟁이었는데 사트 알 아랍이라는 수로에서 분쟁이 생겼던 겁니다. 이 사트 알 아랍 수로는 원래 이라크가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라크가 영국의 지배하에 있을 때는 영국이 힘이 세니까 영국의 입김에 의해서 이라크가 이 수로를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영국이 철수를 하니까 국력이 이란이 더 세거든요. 군사력도 훨씬 더 세니까 이란이 달라들어서 국경을 마주하고 지나가는 이 수로를 왜 이라크 혼자서 관리하느냐. 서로 관리 같이 하자라고 해서 힘이 약한 이라크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공동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라크 입장은 굉장히 억울했던 게, 요 수로의 상류가 자기들 나라를 관통하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이 큰 강을 내나 자기 나라에 흘러내려와서 맨 마지막 구간만 이 이란하고 같이 관리한다는 게 굉장히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공동 관리는 하고 있었지만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란 입장으로도 이게 주장을 할 만한 게 이란의 카룬 강이 이 바로 수로에 연결이 됐었고 이 수로에 있는 아바단이라는 항구가 굉장히 큰 도시예요. 여기에 정유 공장도 있고 정유 수출항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수로를 이라크가 가려고 있으면 굉장히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란은 이란 나름대로 공동 관리를 주장을 해왔던 거고, 그래서 서로 공동 관리를 하고 있었지만 강을 한 가운데 놓고 그 강 속에 양쪽 해군이 배치를 하면서 관리한다는 게 지속적인 분쟁이 있어 왔던 거죠. 그러던 중에 1979년 이란에 혁명이 일어나서 친미 팔레비 왕정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공화국 호메이니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 호메이니 정권이 들었으니까 사담 후세인 입장으로 봐서는 자기하고 적대 관계에 있던 팔레비 왕정이 무너지니까 이거 잘 됐네. 그리고 호메이니한테 축하합니다. 라고 축하를 해줬어요. 근데 호메이니는 아주 냉담했죠. 왜 그러냐면 호메이니가 이란에서 쫓겨나서 몰래 도망을 나서 이라크에 숨어 지내는데 이라크에서 이 사람을 찾아내서 추방을 했어요. 이라크한테 감정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호메이니 정권은 이 말하자면 시아파 정권인데 사담 후세인은 수니파거든요. 이라크는 수니파가 인원이 훨씬 그 국민 숫자가 훨씬 적으면서도 더 많은 시아파를 억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호메이니가 얘기를 이라크 그 시아파들은 뭐하냐? 그거 훨씬 인원도 많으면서 왜 그리 인원도 적은 이 순위파에 억눌려 살고 있느냐? 투쟁을 해라. 정권을 뒤집어라. 라고 독려를 한 겁니다. 사담 후세인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자, 이 호메이니 정권이 들어섰지만 국내에 있는 기존 정권, 기존 기득 세력을 힘을 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내 정권 투쟁이 벌어지면서 문제가 좀 생겼어요. 군사력이 굉장히 약화되게 됐는데 군 수뇌부, 그다음에 많은 장교들 이런 사람들을 숙청을 하거나 이 감옥에 보내서 그러고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군사력이 굉장히 약해져 있었는데 특히 이 이란은 팔레비 왕정 시절에 미국으로부터 최신 전투기들을 수입을 해서 그 전투기 조종사들이 미국 가서 교육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전투기 조종사들이 미국 가서 교육을 받고 와서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호메이니 정권 입장으로 봐서는 미국 물 먹은 아주 부패한 군 고위층 이런 식으로 돼서 감옥에 전부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군사력이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약해져 있었던 겁니다. 이 약해진 군사력을 이용해서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내리실 문은 주변 국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든다면 바로 그 순위파의 맹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람 입장으로 보면 굉장히 불편했죠.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으로 보면 이 왕권을 무너뜨린 혁명 정부가 잘 돼 나간다면 혹시나 그런 그게 우리나라한테 영향이 오지 않을까 하고 굉장히 불편해 있는 상태에서 이라크에 있는 그 사담 후세인이 뭔가 자꾸 이쪽을 좀 혼내고 싶어 하니까 지원을 해줬어요. 미국, 유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사우디아라비아나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서 꼬드기니까 이 기회가 좋다고 생각해서 사담 후세인이 이란을 침공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전쟁을 하면 보통 이제 미리 경고를 하고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뭐 그런 거 원칙이란 게 있는 건 아니니까 일단 공군기지를 공습을 함으로써 전쟁을 시작을 한 겁니다. 이라크 입장으로는 이란의 가장 첨예한 장비가 바로 미국서 가져온 최신의 전투기였어요. F-14 전투기였는데 그거를 무력화시키면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 제공권을 우리가 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바로 이 공군기지를 공습을 하면서부터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라크 입장으로는 불행한 일이었고 이란 입장으로는 다행이었던 게 아까 그 비행기 조종사들을 감옥에 전부 집어넣어 버리는 바람에 그 비행기를 운영할 수가 없어서 전부 경납고 속에 비행기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습으로부터 이 최신의 전투기들이 전부 살아남았고 따라서 이라크는 제공권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어쨌거나 이라크는 처음 준비된 걸 시작을 한 거니까 처음에 국경 일부 도시들을 점령을 하고 잘 나갔어요. 그런데 이란이 처음에는 좀 밀리다가 어느 정도 점검을 해서 반격을 하면서 이 전투가 장기전으로 돌입하게 되는데 이란은 그 정규군은 굉장히 약해져 있었지만 이란에 정규군만 있는 게 아니고 혁명수비대라고 해서 이란이 군대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기존의 정규군이 있고 그다음에 혁명수비대라 해서 이 혁명 정권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군부대. 이거는 정신적으로 무장이 된 군인인 거고 더군다나 어린애들을 동원한 민병대, 이 어린애들을 동원해가지고 민병대로 해서 이 세 개의 전투부대가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점점 전투력을 회복한 거죠. 이 민병대는 굉장히 어린 애들, 9살, 10살, 11살 이런 애들을 이 모스크를 중심으로 해서 전부 끌어모아서 이 사람들을 전장에 집어넣는데 어린애들을 세뇌 교육을 잘 시켜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전장에 나가서 이게 성전인데 전장에 나가서 희생이 되면 이건 완전히 천국을 갈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누가 전쟁에 나가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겠다. 이런 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겁없이 어린애들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지뢰밭을 집어넣으면 지뢰를 피해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지뢰를 터뜨려서 내가 먼저 천국을 가겠다. 이런 식으로 겁없이 뛰어들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라크로서는 사기 떨어질 일이죠. 어린애들부터 총을 쏴고 나중에 봤더니 죽은 애들이 전부 어린애들이고 이 제일 앞에 그런다고 쫓아오는 게 어린애들이 쫓아오는데 총을 안 쏠 수도 없고 이래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장기전을 갔던 이 전쟁이 8년이 지나서 1988년 7월 달에야 종전이 됐던 겁니다. 물론 이 공사 현장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시키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공사를 중단시키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전쟁하는데 돈을 많이 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예산도 축소됐고 그런데 공식적으로 예산이 적으니까 공사를 늦춰라 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단지 그냥 의도적으로 공정진행을 방해했을 뿐이죠. 그래서 공정진행을 방해를 하니까 우리 앞에 있던 공구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슬로우다운을 스스로 시켰습니다. 장비들을 많이 철수시켜버리고 최소한의 인원만 남아서 하는 둥 마는 둥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 현장은 우리는 늦출 수 없는 다른 사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주제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넘어질 텐데 우리는 어차피 그렇게 늦춰서 천천히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했는 거고 진행을 하면 할수록 의도적으로 공정 진행이 방해를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 나와있던 공무원들 입장으로 봐서도 만약에 전쟁이 끝나면 자기들 전쟁터에 잡혀가야 되기 때문에 이 현장이 빨리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개인적인 입장으로도 현장이 늦게 천천히 진행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전쟁을 하면서 장비에 배급할 그 디젤 이런 것 때문에 디젤이 좀 모자라고 그러니까 현장에 배급 디젤을 배급제로 운영했어요. 티켓이 있어야지 디젤을 가서 받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아오면 어느 정도 일을 쓸 수 있었지만 적게 받아온 때는 장비를 세워야 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암이 나오는 구간에 발파를 해야 되는데 전시다 보니까 군이 화약을 완전히 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구간에 언제쯤 화약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통보를 하면 군이 자기들 스케줄에 맞춰서 화약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 감독하에 화약을 쓰게 만들었던 겁니다. 가격도 보통 시중 가격이 한 10배 이상을 받았어요. 근데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 사람들 스케줄에 맞춰서 우리가 현장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어려움을 받았던 겁니다. 전시라 보니까 통신을 못하게 했습니다. 전화나 텔렉스나 현장선은 일체의 외부와 통화를 못하게 했기 때문에 전화나 텔렉스 같은 거는 우리가 요르단에 이런 걸 설치해 놓고 매일 요르단으로 차량을 보내서 거기서 텔렉스를 받아오고 거기서 텔렉스를 보내고 뭐 이랬던 겁니다. 우리가 직접 했던 공사 구간, 맨 마지막 구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구간 그 계약 번호가 R12, 13인데 이게 10개 공구지만 12, 13이라는 숫자가 붙은 게 처음 시작 구간이 4자라는 숫자부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제일 첫 구간이 R4로 시작을 했고 맨 마지막 구간이 R13이었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공구를 같이 수주를 해서 두 개의 공구를 합해서 하나의 현장으로 운영을 했던 겁니다. 이 루투바라는 마지막 마을, 루투바는 마지막 마을에서 요르단 국경까지 다시 시리아 국경까지 가는 이게 우리 공사 구간이었습니다. 이 루투바가 마지막 마을이었고 요르단, 시리아까지 이 중간 과정에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없었습니다. 전체가 205km였습니다. 우리 건설 기간은 6년이 걸렸는데 원 계약 기간은 4년이었습니다. 2년 동안 지연이 됐던 거죠. 여기에 그 엔지니어하고 감리를 했던 회사가 독일의 도르치 콘솔탄트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개의 공구를 수주를 했지만 하나의 현장으로 통합을 운영을 하면서 공구를 3개로 나눴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분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는 1공구, 2공구, 3공구 이렇게 3개의 공구로 나눴고 중앙 분기점에 본부를 뒀어요. 본부 인원들하고 사무실을 분배해 두고 여기서부터 양쪽으로 작업이 시작되는 걸로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래서 이 현장은 중간에 주변에 그 강도 없고 모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용소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이트 서베이를 하면서 루트바에 가서 확인한 게 이거 한 200m 이상의 지하수를 퍼올려서 쓰고 있다 라고 한 걸 알았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도 그 정도 깊이 들어가야지 물이 나온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우물개발팀이 동원이 돼서 이 전체 물 공급하는데 가장 유리한 지역이 이 중앙에 있는 이 본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본부 지역에서부터 우물 개발을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장비가 T4W라고 하는 우물 개발 장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온천 개발하고 이러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던 그런 거대한 장비인데요. 혹시나 기억이 난다면 서울시에서 지하철 공사를 할 때 파일 받고 하는데 이 장비를 가져다가 사용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게 장비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관심 있게 그 장비를 봤었던 거고 어쨌거나 이 장비가 한 달에 우물 하나 정도를 팔 수 있어요. 우리가 장비를 여러 대를 동원해서 이 본부 지역 여러 군데를 시도를 한 겁니다. 그때 우리 회사의 사무실에 뭐가 붙어 있었냐면 우물 개발 진행 현황 이런 표가 붙어 있었어요. 벽에다가 붙어 있었는데 매일매일 진행 사항이 점검이 되고 한 달쯤 지나서 한 3공 정도 팠는데 물이 안 나왔다. X표 오고 다음 공 또 시작되고 그런 걸 몇 달을 지속을 했습니다. 몇 달 지나도록 우물을 하나도 개발을 못한 거죠. 그러던 중에 우연히 여기서 물이 안 나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나가던 유목민이 우리가 몇 달 동안 큰 장비를 가져다 놓고 뭘 붓고 있으니까 멀리서 지나가다가 들여다본 거예요. 뭐하냐? 혹시 뭐 석유 시추라도 하나? 이러고 들여다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물 개발하고 있다 했더니 그 사람이 여기 물 안 나오는데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무슨 소리야 라고 알아봤더니 이 이라크에는 이런 우물을 관리하는 관청이 있는데 그 관청이 우물청입니다. 이 우물청에서 지하수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어디를 파야지 우물이 나오는가는 정보를 갖고 있으면서 거기서 우리가 신청을 해서 우물이 개발이 되면 사용료를 내고 우물을 사용하고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우리 전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결국 우물청에 찾아가서 정보를 얻어서 우물 개발이 됐던 겁니다. 자, 회사 현장 입장으로 봐서는 너무나 불행하게 우물이 나온 구간이 종점에서 나왔어요. 종점. 그러니까 각각 요르단 종점, 요르단 국경, 시리아 국경. 우리 현장으로 봐서는 종점. 물론 시점엔 루트바에도 물이 좀 나왔지만 루트바는 마을 사람들이 우물을 써야 되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용으로 쓸 수 있는 물은 한정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종점에 있는 물을 그 우물을 개발해서 전 공구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우물을 판 물을 각 현장으로 작업지역으로 물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물탱크로 그 전 구역을 공급을 했는 거고 이 엄청난 토공 작업을 해야 되는데 물출렐라 그때 제 기억에 한 80대 가까이 물출렐라 한 40톤 50톤 이런 물출렐라들을 물탱크들을 동원을 해서 공급을 했는데 한계가 있죠. 우물 지역이 온통 난리가 나고 하는데도 물 공급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공급이 작업량을 결정하게 되는 거고 매주 공정회의에서 왜 이렇게 공정이 안 올라가느냐 통 공정이 왜 이렇게 안 올라가느냐 하면 누구든지 하는 얘기가 물이 부족했다. 물 더 다오. 그럼 우리 더 할 수 있다. 실제로 물을 더 주면 일을 더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런 상황으로 가서는 우리가 계약 공기 안에 도저히 프로젝트를 끝낼 수 없다고 결론을 낸 겁니다. 그래서 전 공사구간 200km의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10인치 강관을 수입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 원래 이 관관은 용접을 해서 연결을 하는 건데 이 용접을 하고 있을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설치를 위해서 퀵 커플링이라는 미국서 파는 비싼 강관을 수입을 해서 그걸로 연결을 했던 겁니다. 200km의 파이프라인 설치하는 것도 그 자체로도 사실은 큰 공사 현장이죠. 이 파이프라인만 설치한다고 물이 제대로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펌프장을 만들어서 펌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 중간중간에 펌프장을 설치하고 펌프장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물을 보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획에 없던 파이프라인 설치 장타제라든지 펌프 발전기 같은 장비라든지 펌프장 운영을 하는 운영비 이런 비용들이 엄청나게 더 많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이 우물 개발을 실패하면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배웠던 게 어떤 내용인가를 좀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면 known, unknown 리스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known, unknown 리스크라는 거는 불확실하다는 것을 내가 파악을 했다는 의미인데 보통 우리가 파악된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바로 unknown, known, unknown 리스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현장에서 우리가 맞닥뜨렸던 이 리스크는 known, unknown 리스크는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unknown, known 리스크였는데 unknown, known 리스크는 사건 발생이 불확실한 거는 아니었어요. 우물이 거기에 없다는 게 명확했고 우물이 국경 근처에 있다는 사실도 명확한 사실이었습니다. 단지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몰랐을 뿐이죠. 따라서 이 unknown, known 리스크는 확실히 몰라서 생기는 그러한 리스크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시간이 지나야 알게 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현지 사정을 잘 몰라서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현지 사정을 잘 가르쳐 주도록 하는 게 대응책인 거예요. 그래서 현지 회사를 같이 참여를 시키든지 그
경험이 있는 현지인들을 처음부터 참여시키든지 하는 방법이 되겠죠. 말하자면 우물청과 지하수 관리에 대한 내용들은 현지인들에게는 아주 상식적인 그런 사실이었던 겁니다. 자, 지금 나온 unknown. 이 말이 좀 혼동스러워서 이 말을 좀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 표는 MI에서 나온 리스크 매니지먼트 표준서 책에서 나온 걸 제가 인용하는 겁니다. 리스크를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표를 만들어 놓은 건데요. 크게 보면 리스크를 known 리스크, known unknown 리스크, known 리스크, unknown 리스크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말이 서로 known, 이래서 혼동스러운데 그 원리를 이해를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know는 내가 파악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앞에가 known이 나오면 내가 파악을 했다. 앞에가 unknown이 나오면 내가 파악을 하지 못했다라는 게 되는 거고, 뒤에 있는 known이나 unknown은 확실하냐 불확실하냐라는 그런 겁니다.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느냐는 known, 확실하게 잘 모르면 unknown. 따라서 known 리스크는 확실한 내용인데 내가 이미 파악을 한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떠한 팩트, 사실이나 또는 우리 계약상 요구사항, 워크스코프 같은 게 바로 known 리스크입니다. 실질적인 의미로는 known 리스크는 리스크가 아닌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리스크라고 분류를 해서 쓰고 있는 게 바로 unknown 리스크입니다. 이 뒤에 있는 unknown 리스크라는 게 불확실하다는 거고, known은 내가 파악을 했다는 거니까 불확실한 것으로 내가 파악을 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확실하지 않는 것으로 내가 파악을 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을 파악된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리스크 관리를 하는 대상이 일반적으로 파악된 리스크인 거죠. 이거는 내용을 대충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성이나 영향력을 추정을 가능하고 우리가 리스크 관리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이 오늘 얘기한 주제, unknown, known 리스크입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불확실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확실하지만 내가 모르는, 내가 파악이 안 된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숨겨진 사실, 내한테 숨겨진 사실이나 또는 어떤 무시된 가정을 하고 계획을 세워 나갔는데 그 가정이 무시됐을 때 발생하는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진행되면서 점진적으로 파악이 된다는 겁니다. unknown 리스크는 우리가 가끔 듣는 얘기죠. unknown 리스크는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불확실한 건데 그 자체도 내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지식이나 정보가 전혀 없는 거고, 이 나중에 리스크로 그냥 나타나 버린 겁니다. 이거는 갑작스러운 전쟁이 터진다든지, 이번에 우리 코로나19 같은 게 바로 unknown 리스크예요. 그래서 unknown 리스크는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하는 대상이 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매니지먼트 리저브로 준비를 해라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unknown 리스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unknown 리스크의 예를 들어보면 크게 제가 두 항목으로 나눠봤는데, 파악 못한 현장 지식이라는 큰 항목하고 입찰 시 현장 수행 시 무시한 또 하나의 현장 지식은 아까 예에서 언급했던 이라크 고속도로 우물 개발 같은 게 실예가 될 거고, 현장 조사, 실제로 우리 이라크 현장에서도 현장 조사, 토지장 조사가 잘못돼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바로 이게 현장 조사를, 토지장이 실제로 상황은 불확실성이 있어서 바뀐 건 아니고 어떤 팩트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을 때 나중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대응책, 현지 회사나 현지 전문가를 같이 참여를 시킨다든지 주변 현장을 견학을 한다는, 우리가 사이트 서베이를 가면 일반적으로 그 현장 주변에 있는 현장에 있으면 꼭 가서 봐요. 꼭 가서 보는 이유가 이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고 틀린 어떤 다른 게 있나? 이 사람들은 일을 어떻게 하고 있지? 왜 저렇게 하지? 이런 걸 알아보려고 주변 현장을 가서 보고 봅니다. 이게 바로 대응책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입찰 시 현장 수행 시 무시했다는 이 항목은 국내에서 보통은 입찰팀하고 분리해서 운영을 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도 그랬고, 제가 주변에서 봤던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입찰팀이 따로 있고, 수주가 되면 현장 다른 팀이 꾸려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랬을 때 발생되는 문제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입찰팀들이 어떤 가정을 한 거를, 그래서 돈을 얼마라고 입찰 금액을 정해서 수주를 하게 되는데, 현장 동원팀이 돈을 무시해 버린다면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의 프로젝트였는데요. 부지정지 3일 간 현장 팀, 입찰팀이 굉장히 간단한 토질이었고, 중간중간에 이 볼더, 뭐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자로는 부지정지하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에 리퍼 달린 50톤 불도저를 계획을 세워서 수주를 했던 겁니다. 근데 현장 동원팀이, 입찰팀은 그러고 이제 다른 입찰하러 다녀보는 팀이 그 현장을 쫓아나가서 보질 않고, 부지정지 보통 하는 게 뭐 20톤 불도저 동원해서 하는 거지 뭐 라고 생각을 해서 20톤 불도저밖에 통원 시작을 한 겁니다. 20톤 불도저라는 부지정지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공기도 엄청나게 지연이 됐고, 금액도 비용도, 이 입찰팀이 했던 과정, 어떻게 돈을 만들었고 어떻게 공기를 만들었다는 것을 현장팀이 무시해서 마찬가지 상황으로 해상 작업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해상 현장이 파도도 기상 조건도 별로 안 좋고 해서 일반적 작은 바지선으로 작업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5톤 바지선으로 동원을 해서 작업한 계획을 세워서 입찰을 해서 수주를 했는데, 실제 동원하는 동원팀, 입찰 현장팀이 5,000톤 바지가 왜 이 5,000톤 바지를 동원을 했지? 이건 너무 불편한데? 라고 해서 2,000톤, 3,000톤 조그만 바지를 동원을 한 겁니다. 작은 바지를 동원을 했기 때문에 사고도 일어났고, 당연히 공기도 지연이 됐고, 비용도 올라가고 이랬던 거죠. 자, 이것에 대한 대응책이라고는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회사의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회사에서 입찰팀과 견적팀을 팀을 운영을 한다면 이런 문제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와 같이 일을 해봤던 브라질 큰 회사나 일본의 다이세이 같은 그런 회사들은 입찰팀이 현장팀이에요. 별도 이중으로 운영을 안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절대로 만약에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을 한다면 현장 수익을 발표해라 라고 해서 입찰 시 과정을 반영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당연히 이렇게 동원 계획을 세웠는데 그 동원 계획이 현실성이 있는 거냐 다시 한번 파악을 하는 그런 대응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한 거는 여기까지고요.